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하늘 끝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철조망 너머가 세상의 끝인 줄 알았어요. 14살이 될 때까지 저에게 세상이란 그 안이 전부였죠.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수용소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들려준 단 한마디가 제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렸어요. 도시라는 것이 있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어요.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도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저 대신 끌려간 그 새벽, 저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죠. 그 남자의 정체도, 어머니가 숨긴 진실도 전부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양의 가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를 향해 위험을 감수한 탈북민에게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철조망 안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 제 세상의 끝은 저 높이 솟은 철조망이었어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애초에 다른 세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늘은 늘 회색이었고 바람은 늘 차가웠으며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울려 퍼지는 기상 종소리가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삶이라고, 그것이 세상이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고 있었어요. 14호 관리소, 그곳이 제가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도 그곳의 수감자였고 어머니의 어머니도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들었어요. 왜 우리가 그곳에 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죠. 질문 자체가 금지된 세상이었습니다. 5살이 되던 해부터 저는 옥수수밭에 나가야 했어요.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작은 손으로 흙을 파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그 물집이 터져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맞았으니까요. 밭에서 일하는 아이들은 저 말고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알았지만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어요. 깊은 이야기라는 것 자체를 할 줄 몰랐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대화란 오늘 배급이 나올지, 감시원의 기분이 어떤지 그런 것들 뿐이었죠. 웃음이라는 것을 배운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이들끼리 놀아본 적도 없었어요. 놀이가 뭔지도 몰랐으니까요. 6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밭에서 함께 일하던 남자가 쓰러졌어요. 감시원이 다가가 발로 걷어찼지만 남자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무서웠던 게 아니라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사람이 쓰러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아는 세상에서는 그저 일어나는 일 중 하나였던 겁니다. 시체를 치우는 것도 우리의 몫이었어요. 너무 무거워서 아이 셋이 함께 끌어야 했죠. 그날 저녁 배급은 옥수수죽 한 그릇이었고 저는 그것을 남김없이 먹었습니다. 관리소 안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10가지 규칙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글자로 읽은 게 아니라 몸으로 배웠어요. 도망치면 죽는다. 감시원에게 대들면 죽는다. 허락 없이 음식을 먹으면 죽는다. 규칙은 간단했지만 그 간단한 규칙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숨 쉬는 것까지도요. 저는 걸을 때 고개를 숙이는 법을 먼저 배웠고 말할 때 눈을 내리까는 법을 그 다음에 배웠어요. 살아남는 법이란 결국 자신을 최대한 작게 만드는 것이었죠. 어머니는 늘 제 곁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탄광에서 일하고 돌아온 어머니의 손은 늘 검었고 등은 늘 굽어 있었어요. 그래도 밤이 되면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쓸어넘기며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흥얼거렸습니다. 무슨 노래인지는 몰랐어요.
가사도 멜로디의 이름도 알 수 없었죠. 하지만 그 소리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이 차가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그 흥얼거림이었어요. 철조망 너머로 가끔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는 철조망 위를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새는 저 너머로 가는데 왜 우리는 갈 수 없는 걸까? 하지만 그 의문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배가 고팠고 해야 할 일이 있었고 감시원의 눈이 어디에나 있었으니까요. 의문이란 배부른 사람의 것이었고 저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15해를 살았습니다. 철조망 안에서 태어나 철조망 안에서 자라고 철조망 안에서 죽을 거라고 믿으며 살았어요. 세상의 크기가 이 울타리만 하다고 하늘의 끝이 저 철조망 꼭대기라고 진심으로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날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 발짝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제가 아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강순이라는 것, 탄광에서 일한다는 것, 밤마다 제 머리를 쓸어넘기며 이름 모를 노래를 흥얼거린다는 것, 그리고 등에 셀 수 없이 많은 상처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상처들은 오래된 것도 있었고 비교적 새 것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등은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새겨넣은지도 같았어요. 저는 가끔 밤에 어머니의 등을 바라보며 저 상처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 궁금해했죠.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질문을 하면 어머니는 늘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눈이 한순간 흔들리다가 이내 돌처럼 굳어지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를 돌려버렸죠. 처음에는 어머니가 화가 난 줄 알았어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화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것을요. 어머니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10살이 되던 해 저는 어머니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 거냐고요. 다른 아이들도 다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 없이 던진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반응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마치 제가 금지된 단어를 말한 것처럼 어머니는 제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 질문 다시는 하지 말라고 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절박함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궁금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막으면 막을수록 그 벽 뒤에 무엇이 있는지 더 알고 싶어졌죠. 어머니의 등에 새겨진 상처들, 가끔 밤에 잠꼬대로 중얼거리는 알 수 없는 말들, 그리고 아주 가끔 멍하니 철조망 너머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다른 수감자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어요. 무언가를 기억하는 사람의 눈,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눈이었죠. 어머니의 손은 늘 거칠었습니다. 탄광에서 곡괭이를 휘두르고 석탄을 나르고 바위를 깨는 일을 매일 반복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손가락은 길고 가늘었습니다. 다른 여자 수감자들의 손은 짧고 뭉툭한데 어머니의 손가락만은 유독 길었어요. 마치 그 손이 원래는 다른 일을 하던 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무의식 중에 허공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무언가를 누르는 듯한 아주 빠르고 섬세한 움직임이었죠. 그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지극히 아꼈어요.
배급으로 받은 옥수수죽에서 항상 자기 몫을 덜어 제 그릇에 넣어 주었습니다. 제가 먹으라고 하면 이미 배가 부르다며 웃었지만 어머니의 갈비뼈가 하나하나 보일 만큼 말라가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겨울이 오면 어머니는 자기 위롯을 벗어 제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추위에 어머니의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데도 저에게는 춥지 않냐고 물었죠. 어머니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고 그 행동은 늘 자기 자신을 깎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12살이 되던 해의 어느 겨울밤이었어요. 바깥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고 막사 안은 숨이 하얗게 보일 만큼 추웠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줄 알고 등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잠꼬대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선명한 목소리였어요. 어머니는 무언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피아노라는 단어였어요. 저는 그 단어를 난생 처음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어머니가 그 단어를 부를 때의 목소리는 슬프면서도 그리운 것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는 잠결에 울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어요. 물어보면 어머니가 또 그 표정을 지을 테니까요. 저는 그날 밤 어머니의 등 뒤에서 셀 수 없는 상처들 사이로 드러난 어머니의 갈비뼈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제가 모르는 과거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과거가 어머니를 이토록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요. 어머니의 침묵 속에는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었고 저는 아직 그 비밀의 조각 하나도 손에 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4호 관리소에는 10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다만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공기처럼 존재하는 것이었고 어기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도망치지 말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3명 이상 모이지 말 것, 세 번째는 감시원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그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이 규칙들만큼은 뼛속까지 새겨져 있었어요. 글자가 아니라 매질로 배운 것이었으니까요. 규칙을 어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6살 때 처음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일상의 진정한 공포로 자리 잡은 것은 12살 때의 일이었어요. 그해 봄 관리소 중앙마당에서 공개 처형이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수감자가 마당에 도열했고 저도 그 대열 속에 있었어요. 앞에는 나무로 만든 높은 단이 있었고 그 위에 3사람이 묶여 있었습니다. 2 남자와 1 여자였어요. 그들의 죄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도망치려 했다는 말이 들렸던 것 같아요. 총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1, 2, 3. 정확하고 차가운 소리였어요. 사람이 쓰러지는 소리는 총소리보다 작았습니다. 마치 젖은 자루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둔탁하고 가벼운 소리였죠. 저는 눈을 감을 수 없었어요. 감시원이 눈을 감는 사람을 잡아냈고 눈을 감는 것은 곧 동조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천 개의 눈이 그 장면을 봐야 했고 수천 개의 입은 닫혀 있어야 했어요. 그것이 규칙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막사로 돌아와 어머니의 품에 안겼을 때 저는 몸이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울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관리소 안에서 우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눈물은 불만의 표시였고 불만은 반항이었으며 반항은 처형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떨리는 저를 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평소보다 더 세게, 더 오래 안아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공개 처형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혹은 감시원들의 기분에 따라 중앙마당에 사람들이 소집되었어요. 어떤 때는 교수형이었고 어떤 때는 총살이었습니다. 처형당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매번 달랐지만 그 순간의 표정은 항상 비슷했어요. 공포와 체념이 뒤섞인 이미 살아있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들을 볼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느끼는 부분을 스스로 봉인하는 것 같았죠. 13살이 되던 해 제 옆자리에서 일하던 소녀가 사라졌습니다. 옥수수를 몰래 주머니에 넣었다가 감시원에게 발각된 것이었어요. 그 소녀의 이름은 복순이었고 저보다 1살 어렸습니다. 복순이는 끌려가면서 저를 돌아보았어요. 그 눈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이미 자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복순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복순이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이 되는 것, 그것도 규칙 중 하나였죠. 저는 그때부터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고개를 더 숙이고 발소리를 더 죽이고 존재감을 더 지웠어요. 살아남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감시원의 눈에 띄지 않는 것, 동료 수감자들 사이에서 튀지 않는 것, 규칙을 어기지 않는 것, 그리고 절대로 질문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왜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규칙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개 처형을 볼 때마다, 사라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점점 더 큰 질문이 가슴속에서 자라나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이 정말 전부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원래 사람의 삶인가? 이 질문들은 제가 원해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씨앗이 콘크리트 틈에서도 자라나듯이 제 안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그것이 언젠가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씨앗에 물을 줄 사람이 머지않아 이 관리소 안으로 걸어 들어올 것이었어요.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관리소에 비가 오면 모든 것이 진흙으로 변했어요. 길도 밭도 사람도 진흙 속에 파묻혔죠. 저는 막사 안에서 젖은 옷을 말리고 있었는데 밖에서 평소와 다른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새 수감자가 들어온다는 소리였어요. 새 수감자가 오는 것 자체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뭔가 달랐어요. 감시원들이 평소보다 많이 나와 있었고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막사벽에 갈라진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빗속에서 한 남자가 2명의 군인에게 끌려오고 있었어요. 양팔을 잡힌 채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었는데 다른 수감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눈이었어요. 관리소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포에 질린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텅 빈 눈이었죠. 그런데 그 남자의 눈은 달랐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한 간절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제가 일하는 탄광에 배치되었습니다. 첫날부터 곡괭이를 들어야 했고 석탄을 나르는 수레를 밀어야 했어요. 관리소에서는 새 수감자에게 적응 기간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들어온 순간부터 일하고 일하다 쓰러지면 그것이 끝이었죠. 하지만 그 남자는 쓰러지지 않았어요. 분명 탄광일이 처음인 것 같았는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그를 경계했어요. 새로운 사람은 언제나 의심의 대상이었으니까요. 밀고자일 수도 있고 보위부에서 심어놓은 감시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관리소에서 살아남는 법 중 하나는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자꾸만 그 남자를 눈으로 쫓고 있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남자가 일할 때의 모습이 다른 수감자들과 달랐어요. 무언가에 쫓기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는 듯한 긴장감이 그의 온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그 남자가 저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 말을 건넨 것은 그 남자 쪽이었습니다. 탄광 깊숙한 곳에서 석탄을 캐던 어느 날, 저와 그 남자가 같은 구역에 배치되었어요. 감시원의 눈이 닿지 않는 깊은 갱도 안에서 그는 조용히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어요.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처음 내뱉은 말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것도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요. 은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낯선 사람에게 이름을 말한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그 남자는 은별이라는 이름을 한번 되뇌더니 좋은 이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좋은이라는 단어를 들은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관리소 안에서는 좋다, 아름답다, 그런 말을 쓸 일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어색하게 서 있었고 그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일하면서 가끔 저를 돌아보며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날들이 며칠 이어졌어요. 탄광 안에서 같은 구역에 배치될 때면 그 남자는 조심스럽게 한두 마디씩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겠다. 손에 상처가 났으니 이 헝겊으로 감아라. 그런 사소한 말들이었어요. 관리소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게 말해준 것은 어머니 외에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누군지, 왜 여기에 왔는지, 왜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경계심보다 호기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남자가 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한마디를 했어요. 그 한마디를 듣기 전까지 저는 이 철조망 안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고 난 후에는 더 이상 같은 사람으로 살 수 없었어요. 그 남자가 어둡고 좁은 갱도 안에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울타리 밖에 세상이 있다고요.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울타리 밖에 세상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제 머리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었어요. 밖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저에게 울타리 밖이란 그냥 산이 있고 하늘이 있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살고 세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말은 마치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다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 남자는 제 표정을 보고는 이해한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갱도의 어둠 속에서 하나씩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밖에는 도시라는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고 밤에는 그 건물들에서 빛이 쏟아져 나와 밤이 낮처럼 밝아진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밝아진다니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음식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얀색이라고 했어요. 저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옥수수 죽만 알았어요. 하얀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침이 고였습니다. 고기라는 것도 있다고 했어요. 고기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 남자의 눈에 슬픔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고기는 동물의 살인데 구워서 먹으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 중 하나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관리소에서 쥐를 잡아 날로 먹은 적은 있었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자유라는 단어도 처음 들었어요. 밖에서는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간다는 말이 제일 이해가 안 되었어요. 저에게 가는 곳이란 밭과 탄광, 막사뿐이었으니까요. 스스로 어디에 갈지 정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하고 싶은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말이란 허락된 것만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저는 점점 더 혼란에 빠졌어요. 믿고 싶었지만 믿을 수 없었고 믿을 수 없었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정말 그렇게 넓다면 왜 우리는 이 좁은 곳에 갇혀 있는 걸까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자유롭게 사는 곳이 있다면 왜 우리만 이렇게 굶주리며 매를 맞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그 남자가 묘사한 세상이 펼쳐졌고 눈을 뜨면 철조망과 감시탑이 보였습니다. 그 간극이 저를 미치게 했어요. 며칠 밤을 뒤척이다가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정확히 몰랐어요. 슬퍼서인지 화가 나서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다는 사실에 억울해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가슴 어딘가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5해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고통이었어요.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고통, 그것은 물리적인 매질보다 더 깊은 곳을 핥히었습니다. 그 남자에게 더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바깥 세상의 이야기는 일종의 중독이었습니다. 한번 맛보면 더 원하게 되는,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 남자는 학교라는 곳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우는 곳이라고 했어요. 저는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제 이름조차 쓸 수 없었어요. 밖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글을 배운다는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저만 배울 수 없는 건지, 왜 저만 이 안에 있는 건지 분노가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어요. 그 남자의 이야기가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되돌릴 수 없는 곳으로 밀어넣었어요. 바깥 세상을 모르던 때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한번 벗겨진 눈가리개는 다시 씌울 수 없었어요. 철조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를 가두는 감옥의 벽이었고 저는 난생 처음으로 그 벽이 너무나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금방 알아챘습니다. 제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요. 예전에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발끝만 보며 걷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는 철조망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다른 수감자들이 모두 잠든 막사 안에서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느냐고 어머니가 물었어요. 뭘 말하는지 모른 척했지만 어머니의 눈빛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새로운 사람한테 들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밖에 세상이 있다는 이야기를요.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눈물이 아닌 것이 아닌 어떤 감정인지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이
어머니의 얼굴 위를 스쳐갔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밤 15해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평양에서 살았다고 했어요. 평양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음악을 했다고 했어요. 피아노라는 악기를 연주했다고요. 잠꼬대에서 들었던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피아노. 어머니의 길고 가는 손가락이 허공에서 무언가를 누르던 그 움직임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피아노를 치는 손이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인민예술단 소속의 피아니스트였다고 했어요. 큰 무대에서 수백 명의 관객 앞에서 연주를 했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매일 탄광에서 곡괭이를 휘두르는 어머니가 수백 명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던 사람이었다니요. 그것은 같은 사람의 이야기라고 믿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리운 게 아니라 아픈 기억을 꺼내는 것이 고통스러운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아버지라는 존재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관리소에서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 많았고 누구도 아버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다고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반혁명 분자로 낙인 찍혔다고 했어요. 정치적 숙청이었다고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아버지를 밀어내고 싶었고 그래서 죄를 씌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체포된 후 어디로 끌려갔는지 알 수 없었다고 했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연좌제라는 것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가족에게까지 미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평양의 집에서 하루아침에 끌려 나왔고 트럭에 실려 이곳 14호 관리소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피아노도 무대도 평양의 삶도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고요. 어머니는 이곳에서 저를 낳았고 저에게만큼은 이 지옥을 모르게 해주고 싶었다고 했어요. 바깥 세상을 알면 더 고통스러울 거라고, 모르는 것이 차라리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어머니의 고백을 듣는 동안 저는 여러 감정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분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도 아닌 것 때문에 어머니가 그리고 저까지 이곳에 갇혀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였어요. 슬픔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피아노를 치며 행복했던 시절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한 슬픔이었어요. 그리고 배신감 비슷한 것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15해 동안 이 모든 것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감정이었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이제야 말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발 조심하라고, 그 남자와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들키면 끝이라고, 우리 둘 다 죽는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진실을 알고 나서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머니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어머니의 고백 이후 관리소의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철조망은 더 높아 보였고 감시원의 눈은 더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관리소 안에는 밀고자가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수감자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서 다른 수감자의 말과 행동을 보위부에 보고하는 사람들이었죠. 누가 밀고자인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것이 밀고자 시스템의 핵심이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남자와의 대화를 계속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경고도 있었고 저 스스로도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바깥 세상에 대한 갈증은 한번 시작되면 끌 수 없는 불과 같았어요. 탄광 안에서 감시원의 눈을 피해 짧게 나누는 몇 마디가 하루 중 유일하게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화근이 되었어요. 어느 날 탄광에서 나오는 길에 뒤통수가 따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한 남자 수감자가 빠르게 시선을 돌렸어요. 박이라는 성을 가진 사내였는데 저와 같은 막사에 배치된 지 1년쯤 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말도 적고 표정도 없고 늘 구석에서 조용히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그의 시선을 계속 느꼈습니다. 밭에서 일할 때도, 배급줄에 설 때도, 막사로 돌아갈 때도 그 남자의 눈이 저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했더니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 사람 근처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밀고자인지를요. 관리소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은 감각이 발달했습니다. 누가 위험한지, 누구의 눈을 피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감각으로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거예요. 저는 그 남자와의 접촉을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탄광에서도 다른 구역에서 일하려 했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남자도 저를 찾았고 저도 그의 이야기를 원했으니까요.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대화를 더 짧게, 더 깊은 갱도 안에서 더 작은 목소리로 나눴어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밀고자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것이었어요. 며칠 뒤 감시원 한 명이 저를 불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감시원에게 불려가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감시원은 저를 막사 뒤편으로 데려가더니 새로운 수감자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고 물었어요. 아무 이야기도 안 했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감시원은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다시 묻지 않고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시원이 한번 관심을 가지면 그것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어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선 무언가 결의 같은 것이 어머니의 눈에 떠올랐어요. 어머니는 제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해결하겠다고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날 밤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오래 제 머리를 쓸어넘겼습니다. 그 손길이 유난히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하나 기억에 새기듯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기상종이 울리기도 전에 막사문이 벌컥 열렸어요. 감시원 2명이 들어왔고 곧장 어머니에게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아주 차분하게 일어나 감시원들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어머니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어머니가 저를 돌아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 대신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끌려간 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는지 물어볼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감시원에게 물어보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탄광에서 석탄을 캐고 막사로 돌아와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누웠던 자리는 차갑게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같은 막사에 나이 든 여자 수감자가 조용히 귀띔해 주었어요. 어머니가 독방에 있다고요. 독방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독방은 관리소 안에서도 가장 끔찍한 곳이었어요.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가는 콘크리트 방에서 서지도 눕지도 못하는 자세로 며칠이고 갇혀 있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신문이라는 이름의 고문이 이루어졌어요. 어머니가 왜 끌려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감시원에게 불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언가를 했던 겁니다. 어머니가 해결하겠다고 했던 그 말의 의미를 그제야 이해했어요. 어머니는 제 대신 나선 거였습니다. 밀고자가 보고한 내용이 저에게 향하기 전에 어머니가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돌린 것이었어요. 새 수감자와 이야기를 나눈 것은 자기라고, 바깥 세상에 대해 물은 것도 자기라고 어머니가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어머니가 막사로 돌아왔어요. 아니, 돌아왔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감시원 2명이 어머니를 질질 끌고 와서 막사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어머니는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달려갔고 그 순간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원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어 있었습니다. 눈은 멍으로 거의 감겨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말라붙어 있었어요. 옷 사이로 보이는 몸에는 새로운 상처들이 빼곡했습니다. 어머니를 안아 올리려는데 어머니가 낮은 신음을 내었어요.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머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약도 없고 깨끗한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은 눈 사이로 간신히 저를 바라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괜찮다고 말했어요. 괜찮다고요. 갈비뼈가 부러지고 온몸이 멍투성이인 사람이 딸에게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날 밤 저는 생애 처음으로 분노라는 감정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무력감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타오르는 분노였어요. 어머니가 왜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어머니가 딸을 지키기 위해 거짓 자백을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부서져야 하는 겁니까? 이것이 정의입니까? 이것이 이 세상의 규칙입니까? 분노는 두려움을 집어삼켰어요. 15해 동안 저를 지배했던 두려움이 그 순간 분노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이후 일어설 수 없었어요. 탄광에 나가지 못했고 밭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관리소에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배급은 줄었고 어머니는 하루하루 쇠약해져 갔습니다. 저는 제 배급을 나누어 어머니에게 먹였지만 옥수수죽 반 그릇으로 부러진 뼈가 붙을 리 없었어요. 어머니의 몸은 회복되지 않았고 기침은 점점 심해졌으며 얼굴은 날마다 창백해져 갔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이곳에서 꺼내야 한다고요. 방법을 몰랐어요. 가능한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어머니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지키기 위해 자기 몸을 내던졌으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관리소 안에 딱 한 명이었어요.
어두운 탄광 안에서 저에게 세상을 보여준 그 이름 없는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를 찾아간 것은 어머니가 돌아온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탄광 가장 깊은 곳, 감시원도 쉽게 들어오지 않는 막장갱도에서 그를 만났어요. 그의 얼굴에도 새로운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그도 추궁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저를 보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제가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요. 그 남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있다고요. 하지만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성공 확률은 극히 낮다고, 실패하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미 이곳에서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도 저도 여기 있으면 결국 죽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망치다 죽는 것과 여기서 서서히 죽는 것, 둘 다 죽음이라면 차라리 뛰다가 죽겠다고 말했어요. 그 남자는 탈출 경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관리소 북쪽 끝에 산림지대가 있었어요. 벌목 작업을 위해 수감자들이 투입되는 구역이었는데 그곳의 철조망은 다른 곳보다 관리가 허술했습니다. 산 너머 경비 초소 사이에 순찰 공백이 생기는 시간대가 있었어요.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교대가 이루어지는 2시간이었습니다. 그 틈을 뚫고 산을 넘으면 국경지대까지 도달할 수 있었어요. 거기서 두만강을 건너면 중국 땅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그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자기를 믿으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이 남자에게 이상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새 수감자치고는 관리소 내부 구조를 너무 잘 알았고 탈출 경로를 마치 사전에 조사한 것처럼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문보다 탈출에 대한 갈망이 더 컸어요. 지금은 의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를 데려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남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한참을 말하지 않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로는 산을 넘을 수 없다고요. 갈비뼈가 부러진 채로 험한 산길을 걸으려면 최소 2달은 회복이 필요한데 그 전에 다음 추궁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시간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밀고자가 이미 보위부에 보고했을 것이고 더 큰 처벌이 내려지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고요.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절대로요. 어머니가 이 지경이 된 것이 저 때문인데 저만 빠져나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 남자는 제 눈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다고요. 여기에 함께 남아서 둘 다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살아남는 것이 어머니도 원하는 일일 거라고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가슴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탈출 시기는 보름달이 지나고 금음이 오는 밤으로 정해졌어요. 달빛이 없어야 했고 기온이 너무 떨어지기 전이어야 했습니다. 2주 뒤의 일이었어요. 그때까지 체력을 비축해야 했고 경로를 머릿속에 완벽히 새겨야 했습니다. 그 남자는 매일 탄광에서 만날 때마다 조금씩 정보를 전해주었어요. 어느 지점에서 철조망을 뚫을 것인지, 산 어느 능선을 타야 초소를 피할 수 있는지, 두만강 어느 지점이 가장 수심이 얕은지, 모든 것이 놀라울 만큼 구체적이었습니다. 2주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낮에는 평소처럼 일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밤마다 어머니 곁에 누우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날로 약해지고 있었어요. 기침이 밤새 멈추지 않았고 열이 오르내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등을 쓸어주면서 곧 여기서 나가게 해줄 거라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 가능한 일인지 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뿐이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둘 다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탈출 전날 밤이 왔습니다. 금은밤이었어요. 하늘에 별만 떠 있었고 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 누워 있었어요. 내일이면 이곳을 떠난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어머니가 먼저 말했어요. 가는 거지 하고요. 목소리가 너무나 담담해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바라보았어요. 부은 눈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도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남자와의 대화도, 탈출 계획도, 제가 며칠째 잠을 못 이루고 있다는 것도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지만 그 힘은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어요. 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나가라고요. 뒤돌아보지 말라고요. 자기 걱정은 하지 말라고요.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어머니도 같이 가야 한다고,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미소였습니다. 슬프고도 따뜻한 체념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미소였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자기는 이미 나갈 수 없는 몸이라고요. 갈비뼈가 아물지 않았고 열이 떨어지지 않았으며 백걸음도 혼자 걸을 수 없는 상태라고요. 저까지 묶이면 안 된다고, 저라도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정말 그랬을 거예요. 어머니는 자기가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독방에 끌려가면서 이미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죽이고 울었어요.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입을 꽉 깨물고 몸을 떨면서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었어요. 부러진 갈비뼈 때문에 어머니도 아팠을 텐데 저를 꼭 안은 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에서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약하지만 분명한 박동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숨이 막혔어요. 어머니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밖에 나가면 피아노를 찾아보라고요. 검은색과 흰색 건반이 나란히 있는 커다란 악기인데 손가락으로 누르면 소리가 난다고요.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때 처음으로 떨렸어요. 어머니가 평양에서 피아노를 치던 시절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려주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며 연주하던 날 관객들의 박수 소리, 건반 위를 달리던 손가락의 감촉을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함께 이상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끌려간 후 소식이 끊겼다고 했었지만 사실은 한 가지 더 알고 있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관리소에 끌려오던 날 호송하던 군인에게서 들은 말이었어요. 아버지가 다른 관리소에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살아있을 수도 있다고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머니는 그 한마디를 지난 15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했어요. 그것이 어머니가 이 지옥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라고요.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잘 가라고 어머니가 말했어요. 꼭 살아서 자유로운 세상을 보라고요. 그리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요.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놓았어요. 그 손을 놓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영원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사를 나설 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보자는 마음이었어요.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누워 있었고 그 실루엣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들어 올려 작게 흔드는 것이 보였어요. 그것이 제가 본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막사를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금은밤의 관리소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별빛만이 유일한 빛이었고 그마저도 구름에 가려 흐릿했습니다. 약속한 장소는 탄광 입구 뒤편 소나무 숲이었어요. 그 남자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다만 거친 숨소리만이 그가 거기 있다는 증거였죠. 말은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관리소 북쪽 산림지대를 향해 감시탑의 불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모든 발소리가 총소리만큼 크게 느껴졌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감시원의 손처럼 보였습니다. 5분이 1시간처럼 길었어요.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삼중으로 설치된 철조망은 어둠 속에서도 날카로운 은빛을 내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미리 준비해둔 철사 절단기를 꺼냈습니다. 어디서 구한 건지 묻지 않았어요. 물어볼 시간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철조망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금속이 끊어지는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소리였어요. 누군가 듣기라도 하면 그 순간 모든 게 끝이었으니까요. 첫 번째 울타리를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도 뚫었어요. 세 번째 철조망 앞에서 그 남자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절단기가 부러져 버린 거였어요. 이를 악물고 맨손으로 철조망을 들어 올렸습니다. 가시가 손바닥을 찢었고 피가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제가 먼저 그 밑으로 기어갔습니다. 등과 팔에 가시가 박히고 옷이 찢어졌어요.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깨물고 이를 깨물고 또 이를 깨물었어요. 세 번째 철조망을 빠져나온 순간 뒤에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누군가 우리의 탈출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감시탑의 탐조등이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고함 소리와 함께 궁견에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뛰어야 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뛰어야 했어요. 그 남자가 제 손을 잡고 산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나무 숲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바위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일어나서 또 뛰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탕, 탕, 탕. 총알이 나무에 박히는 소리가 바로 옆에서 났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감쌌지만 다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살아서 나가라. 뒤돌아보지 마라.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해요. 얼마나 달렸는지 모릅니다. 1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2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숨이 끊어질 것 같았고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총소리는 점점 멀어졌지만 궁견에 짖는 소리는 여전히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산을 하나 넘고 또 하나를 넘었어요. 그 남자가 앞에서 길을 안내했는데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마치 이 산을 수없이 오갔던 사람처럼요.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늘의 가장자리가 아주 미세하게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더 위험해졌어요. 공중에서 헬기가 뜨고 수색 범위가 넓어질 테니까요. 그 남자가 바위 틈새를 가리키며 몸을 숨기자고 했습니다. 거기서 낮 동안 숨어 있다가 다음 밤에 다시 움직이는 것이 계획이었어요. 좁은 바위 틈에 몸을 구겨 넣으며 저는 비로소 관리소의 철조망을 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철조망 바깥에 있었어요. 하지만 안도감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고 뒤에서는 추격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바위 틈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낮 동안 헬기 소리가 머리 위를 지나갔어요. 한 번은 바위 바로 위를 저공으로 날아서 숨을 멈추고 몸을 최대한 작게 웅크려야 했습니다. 발각되면 끝이었어요. 헬기가 멀어진 뒤에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전신이 공포로 경직되어 있었으니까요. 배가 고팠어요. 관리소에서 가져온 것은 옥수수 떡 2덩어리가 전부였습니다. 하나를 반으로 나눠 그 남자와 먹었어요. 그것이 하루 식량의 전부였습니다. 물은 바위 틈에서 스며 나오는 이슬을 핥아 마셨어요. 목구멍이 바싹 말라 있었지만 갈증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관리소에서 탈출한 사람이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공개 처형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해가 지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밤이었어요. 산을 타며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두만강까지 대략 3일 거리라고 그 남자가 말했었어요. 하지만 추격을 피해 우회해야 했기 때문에 더 걸릴 수 있었습니다. 달리지 않고 조용히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며 이동했어요. 발밑에 나뭇가지가 부러질 때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이틀째 밤 문제가 생겼어요. 산등성이를 넘다가 아래쪽에서 횃불빛이 보였습니다. 수색대였어요. 군인들이 개를 앞세우고 산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급히 방향을 틀어 더 높은 곳으로 올랐어요. 가파른 바위 절벽을 맨손으로 기어 올라야 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벗겨졌지만 아래에서 올라오는 횃불과 궁견 소리가 고통을 잊게 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남은 옥수수 떡 한 덩어리를 마지막으로 나눠 먹었어요. 산속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나무 껍질과 솔잎뿐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씹어 삼키며 걸었어요. 위장이 뒤틀리고 속이 메스꺼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다리가 풀리고 시야가 흐려지고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온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나흘째 밤이었습니다. 산 능선을 따라 이동하던 중 뒤에서 갑작스럽게 총소리가 울렸어요. 매복이었습니다. 수색대가 우리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총알이 나무를 쪼개는 소리와 함께 그 남자가 저를 밀쳤습니다. 엎드려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땅에 납작 엎드렸고 머리 위로 총알이 지나가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 남자가 제 손을 잡고 비탈길 아래로 굴러내려갔어요. 나뭇가지에 온몸이 긁히고 바위에 부딪히며 굴러내렸습니다. 어디가 아픈지도 모를 만큼 정신이 없었어요. 한참을 굴러내려간 끝에 큰 소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총소리가 계속되었고 고함 소리가 산을 울렸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들도 정확히 우리 위치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총소리가 잠시 멈춘 틈을 타 다시 뛰었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그 남자가 비틀거렸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돌아보는 순간 저는 그의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총에 맞은 거였습니다.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안 돼, 라는 말이 입에서 흘러나왔지만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이를 악물고 쓰러지지 않으려 버텼어요. 괜찮다고, 가야 한다고, 멈추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는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우리는 피를 흘리며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달렸습니다. 더 이상 달릴 수 없었어요. 그 남자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지더니 결국 큰 소나무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옆구리의 피가 멈추지 않았어요. 제 손으로 상처를 눌렀지만 피는 손가락 사이로 끊임없이 새어나왔습니다. 옷을 찢어 감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총알이 아직 안에 박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힘이 빠져가는 손이었지만 그 안에 전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가라고, 혼자 가라고 그가 말했어요. 두만강까지 반나절 거리라고, 이 산만 넘으면 강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당신을 놓고 갈 수 없다고,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피로 젖은 손이 제 볼을 감싸는 그 감촉을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어요. 은별아 라고요. 제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더 떨리고 더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나는 내 아버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정지했습니다. 시간이 멈추고 소리가 사라지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풀려나왔습니다. 아버지,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얼굴도 이름도 몰랐던, 어머니가 다른 관리소에 있을 수도 있다고 했던 그 아버지가 지금 제 앞에 피를 흘리며 앉아 있었어요. 그가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점점 약해지는 와중에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또렷하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다른 관리소에 수감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15년을 버텼어요. 어머니와 딸이 14호 관리소에 있다는 정보를 수년에 걸쳐 알아냈고 딸을 꺼내겠다는 일념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탈출이 아니라 침투였어요. 아버지는 고의로 14호 관리소에 이감되는 방법을 찾았던 겁니다. 자기가 있던 관리소에서 일부러 사건을 일으켜 14호로 옮겨지도록 만든 것이었어요.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관리소에서 다른 관리소로 이감되기 위해 스스로 처벌을 자초하다니 그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어요. 아버지는 이감되는 과정에서 2번 죽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고요. 태어난 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딸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것이 살아가는 이유였다고요. 탈출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도 관리소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도 모두 수년에 걸친 준비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소리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고, 왜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울부짖었어요.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쓸어넘기며 말했습니다. 미리 말하면 감정이 흔들려서 탈출에 실패할 수 있었다고요. 끝까지 냉정해야 했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감정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다고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피가 너무 많이 빠져나간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라고, 중국 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도와줄 거라고, 반드시 살아서 자유로운 세상을 보라고요. 어머니가 했던 것과 같은 말이었어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고, 아비 노릇 한 번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다고, 태어나서 한 번도 안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저는 아버지를 안았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피냄새가 났고
아버지의 몸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지만 저는 놓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심장 소리가 점점 느려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소리가 멈추었어요. 아버지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고 고개가 천천히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딸을 품에 안은 채 눈을 감은 그 얼굴은 고통이 아니라 안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멀리서 다시 궁견 소리가 들려왔어요. 추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울렸어요. 두만강을 건너라. 살아야 한다. 저는 아버지의 눈을 손으로 감겨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어요. 아버지가 알려준 방향으로 두만강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산을 넘으니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이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강은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절반쯤 얼어 있었고 얼음 사이로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강폭이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건너편은 아득히 먼 곳에 희미한 불빛 몇 개가 보일 뿐이었어요. 저 불빛이 중국이라고 아버지가 말했었습니다. 저 불빛만 향해 가면 된다고요. 강둑에 서서 한참을 내려다보았어요.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 강을 건너면 진짜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관리소와 아버지가 잠든 산과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땅을 영원히 떠나게 되는 것이었어요. 발이 무거웠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추격의 기운이 느껴졌고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얼음 위에 첫 발을 내디뎠어요. 삐걱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다음 발을 옮겼어요. 체중을 최대한 분산시키기 위해 엎드려서 기어가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알려준 방법이었어요. 서서 걸으면 얼음이 깨질 수 있으니 배를 대고 기어가라고 했었죠. 얼음 위의 냉기가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이미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한 몸이 이 추위를 견딜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강 한가운데쯤에서 얼음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쩍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몸 아래에서 울렸습니다. 멈추면 안 되었어요. 갈라지는 소리가 점점 커졌고 어느 순간 오른쪽 다리 아래의 얼음이 무너졌습니다. 다리가 검은 물속에 빠졌어요. 차가움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이었어요. 칼로 베는 것 같은 냉기가 다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비명이 나올 뻔했지만 이를 깨물고 참았어요. 팔로 얼음을 잡고 몸을 끌어올리려 했지만 얼음이 또 깨졌습니다. 허리까지 물에 잠겼어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대로 물속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요.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반드시 살아서 나가라고 했던 그 말이, 아버지의 마지막 미소가 제 안에서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두 팔로 얼음을 잡고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어요. 팔꿈치가 얼음에 긁혀 피가 났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앞으로, 앞으로만 갔어요. 얼마나 기어갔는지 모릅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어요. 추위가 감각을 마비시켰고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에 감각이 없었고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팔로, 팔꿈치로, 손가락 끝으로 얼음을 긁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건너편의 불빛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 불빛만 보며 갔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저 불빛만 향해 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손끝에 흙이 만져졌어요. 얼음이 아닌 땅이었습니다.
중국 쪽 강둑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상체가 흙 위에 올라갔고 다리는 아직 물속에 있었어요.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엎드려 있었어요. 흙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관리소의 흙 냄새와는 달랐어요. 같은 흙인데 이쪽의 흙에서는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자유의 냄새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은 모르겠어요. 다만 이쪽의 흙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았어요. 두만강 건너 북한 쪽 산이 어둠 속에 검은 윤곽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 산 어딘가에 아버지가 잠들어 있었어요. 저 산 너머 관리소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제가 살도록 자기를 내던진 사람들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엎드린 채로 소리 없이 울었어요. 강물 소리만이 제 울음과 함께 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상태로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했어요. 추위와 굶주림, 탈진이 동시에 몰려왔고 의식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가물가물한 의식 속을 떠돌았어요. 그때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인지 어떤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렸어요. 누군가가 저를 들어 올렸고 따뜻한 무언가가 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끊어졌어요.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나무로 된 낮은 천장이었어요. 몸에는 두꺼운 이불이 덮여 있었고 어딘가에서 국물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옆에 중국인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따뜻한 죽을 떠서 제 입에 넣어 주었어요. 그 죽의 맛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쌀로 만든 죽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쌀의 맛이 혀 위에서 녹았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렀어요. 그 집에서 며칠을 쉬었습니다. 중국 조선족 마을이었어요. 탈북자를 숨겨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 할머니는 아무 대가 없이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상처를 소독해주고 밥을 먹이고 잠자리를 내주었어요. 사람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관리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이후 브로커를 통해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이동하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몇 달에 걸친 여정이었습니다. 숨고 달리고 기다리고 다시 숨는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잡힐 뻔한 위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이 제 앞에 나타났어요. 그 두 사람이 목숨을 걸고 만들어준 기회를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아야 했어요. 그것이 제가 두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었으니까요. 한국에 도착한 날을 기억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밤이었어요. 하지만 밤인데도 세상이 밝았습니다. 건물마다 빛이 쏟아져 나왔고 도로 위에는 형형색색의 불빛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아니 아버지가 탄광에서 말해주었던 그 세상이었습니다. 밤이 나처럼 밝은 곳, 높은 건물이 빼곡한 곳,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곳이요. 저는 공항 밖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적응은 쉽지 않았어요. 글을 배워야 했고 말하는 법을 새로 익혀야 했습니다. 관리소에서는 필요 없었던 수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야 했어요. 신호등이 무엇인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전화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벅차서 관리소의 단순한 삶이 그리울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자유를 감당하는 법을 아직 모르는 사람의 혼란이었을 뿐, 돌아가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거리를 걷다가 한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발이 멈추었어요. 누군가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과 흰색 건반이 나란히 있는 커다란 악기, 어머니가 마지막 밤에 말해주었던 그것이었어요. 소리가 귀에 닿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고 어머니가 말했었죠. 그 말이 진짜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카페 안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그 피아노 소리 속에서 어머니를 만나고 있었어요. 지금 저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세상, 밤이 밝은 세상,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세상에서요. 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두 사람을 생각합니다. 저를 위해 거짓 자백을 하고 독방에서 부서진 어머니를요. 태어난 딸을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채 15년을 버티다 딸을 구하러 지옥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아버지를요. 두 사람이 제 안에 살아 있어요. 제가 숨쉬는 한 두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철조망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깥 세상을 모른 채 태어나고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살아남은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제 목숨값으로 사준 이 자유를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쓰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있는 이유이고 앞으로도 살아갈 이유입니다.